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여자이고 이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연을 쓰기까진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니 입에서 다다다 말이 나오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많은 감정을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사실 그만큼 제가 겪은 일도 어마어마했답니다. 이 일을 극복하고 나아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답니다. 제 딸아이와 함께요.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테죠?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한 사람의 사연이라 하니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굉장히 부유한 친정에서 자랐답니다. 아주 어렸을 땐 집에 가정부 아줌마가 늘 상주에 계시고 어머니가 저희 자매에게 좋은 옷만 입히시는 게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집도 다 저희 집처럼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 정도의 크기에 네 식구가 옹개종개 살고 있었는데요. 친구는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제야 저는 제가 남다른 가정 환경에서 컸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지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 해외로 놀러 나갈 수도 있었고요. 여름엔 추운 나라로, 추울 땐 더운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기분 내킬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곤 했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이런 저를 두고 역마살이 붙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때의 절 생각하면 그저 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이나 예의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부잣집 딸에겐 그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은 제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져 홀로 일본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돕고 있으시더라고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노숙자였던지라 저는 코부터 틀어막고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남자분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노인분을 업어 경찰서에 데려가셨답니다. 저도 모르게 미행을 하게 되었죠. 근데 노숙자 노인분에게 보호자가 있었던 건지 남자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약간 감명 아닌 감명을 받게 되었고 감정에 이끌리듯 그 남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까 한국말 하는 걸 들어서요. 저도 한국인이에요. 유학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는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꽤나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환호가 제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같은 한국이라는 게 반가워 그런다며 식사를 제안했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아는 초밥집에서 만나요. 약간은 시큰둥한 대답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것도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늘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고 예쁘장한 외모 덕에 사귀어온 남자친구들 역시 그랬기에 저는 이 남자와도 연이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가연 씨에게 딱히 여자로서의 호감은 못 느꼈어요. 오해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거절을 받기 전까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를 따라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봉사를 다니면서 정작 제가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절실히 느꼈던 건 제가 모르는 세상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아니, 그마저도 할 수 없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엔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남자친구가 제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나갔고, 저희 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궁금해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여기저기 떠돌며 살던 네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겠다고? 아휴, 난 이 결혼 벌써 말리고 싶다, 엄마. 친정언니와 엄마는 걱정을, 아버진 진지하게 어떤 점이 좋냐고 남자친구의 커리어, 집안 등을 상세하게 물어오셨어요. 솔직히 모르겠다, 아빠는. 나는 우리 딸이 그래도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는 집안과 혼인했으면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선자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냥 보통 집안은 아니지 않냐? 아빠,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그럼 아빠도 허락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발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절하게 말해오자 아빠는 그럼 한 번만 만나보시겠다 했지만 여기엔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가족들과 남자친구가 만나는 당일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군요. 아빠는 일부러 밖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몇 마디를 나누어 보던 아빠께선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부르셔선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다만 내거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부유함에 대해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수준이며 땅이며 재산이며 그 모든 것들을요. 여기서 저는 아빠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 앞에선 뭐든 털어놓고 싶어요. 그건 속이는 것과 별다를 바 없잖아요. 만약 너희가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지나가면 그때 밝히도록 하자. 그러면 납득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저희 아빠는 어떤 말씀도 함부로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아빠의 말엔 뭐라 더 반박하지 못하고 알겠다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죠. 아빠에게 얼마나 큰 해안이 있으셨는지를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 뵙게 됐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를 배웠을 땐 조금 민망스러웠습니다. 전 그냥 집에서 주는 용돈으로 봉사활동 다니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딱히 직업이랄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무직이라고? 아니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대학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아, 네. 대학은 나왔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버벅이자 시어머니가 급기야 팍 짜증스러운 말투로 내지르시더라고요. 똑바로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직이란 얘기죠? 뭐 이직 준비 이런 거 하는 건가? 뭘 전공했는데요? 사실 전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 이직 준비는 당연히 아니었고 미술 쪽을 전공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말할 땐 괜히 위축이 되더군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열심히 변호를 해주긴 했지만 탐탁지 않은 눈길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영호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특별하고 귀한 애였어. 어딘가도 눈에 띄었지.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니.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줘가며 공부시킨 거거든. 얘는 텔룸이라고 말이야. 개천에서 난 용이다. 뭐 이런 말 알죠? 우리 영호가 딱 그런 경우야.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금방 눈에 띄어서 다들 얘를 알아봤지. 아, 그랬구나. 네, 오빠한테 듣긴 들었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했다고요. 그래요. 그런 아들이에요, 얘가. 나는 뭐 시집살이니 뭐니 이런 거 일절 시킬 생각 없고 아들이 좋다면야 결혼 반대 이런 거 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아가씨가 알아둘 건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애정이 과하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우리 아들. 이게 남편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저는 그런 점이 염려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벌써부터 혀를 쯧쯧 차고 저희 친정 언니도 무척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면서요. 자유롭고 할 말 다 하는 제 성격에 시어머니 성격을 참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남편만큼 세상에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땐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결혼 전 연애할 땐 그러시잖아요. 콩깍지가 씌여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언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어. 나 이가연이야.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은 된다만 그래도 너무 아들아들거리면 너도 가만히 있지 마. 우리 집안 재력 다 까발이라고. 언니에겐 아빠와 한 약속을 말하지 않았고 전 당연히 오손도손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에 언니가 말한 그런 끔찍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의 숙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알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서 그것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는 시장하다며 밥 한 끼를 차려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빨래를 하다 너무 놀라 멍하니 시부모님을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아, 뭘 그리 보냐? 네 시아버지 시장하시댄다. 이 양반이 글쎄 여기 근처 시장 갔다가 그만 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죽으려고 해. 뭐라도 내와봐. 나도 하루 종일 걸었더니 힘들어 죽겠다. 아... 당시 저희 집안 재력을 밝힐 수 없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집도 시장 근처에 저렴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신혼집이 시어머님 집과 멀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다른 부분이었죠. 어머니, 근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번호? 우리 아들이 알려주던데? 왜? 너 설마 그런 거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냐?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좀 더 깔끔한 차림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 그렇긴 하네. 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추레하긴 하다. 얼른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상 내와라. 어우, 밖은 왜 이렇게 더운지. 에어컨도 튼다. 참으로 제멋대로셨습니다. 와서 에어컨 틀고 상 차리라고 하고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활보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이를 말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새로 산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러고는 발도 안 씻고 드러누워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놓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안 치고 조금만 못해도 주걱으로 얻어맞고 그런 일들을 하도 당하다 보니 자기가 하인인지 며느리인지 나중엔 모를 지경까지 가셨다고요. 그래서 난 그때 결심했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딸처럼 예뻐해 줄 거라고. 아무튼 다행이로구나. 난 네가 딸처럼 이쁘다.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성격도 싹싹하니 말이야. 아무튼 우리 한 가족으로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 아, 그리고 나 너희 사는 집에 방문하는 건 이번뿐이야. 나 그런 거 절대 질색하는 사람이라고.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안 지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한상 차려드리고 옆에서 온갖 시중을 들어도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겁니다. 나 네가 여기서 하는 거다. 지금 니네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놓고 있어라. 아우, 오늘은 고기 아주 내 입맛을 땡기네. 네? 지금이요? 잠시만요. 그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마치 시어머니 제가 집안에서만 사는 여자이니 저에겐 뭐든지 부탁해도 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니 자신이 아무 데나 쳐들어와도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시 아버지 사업도 재택근무식으로 조금씩 돕고 있었고
후원하는 자선단체에도 관심이 많아 이모저모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이걸 말할 수 없어 더 힘들 수밖에요. 특히나 그날은 제가 봉사하는 고아원에 가는 날이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를 데리고 쳐들어오신 거죠. 저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봉사활동하러 나가봐야 돼서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아, 그 고아원 봉사인가 양로원 봉사인가 모시기? 아니 넌 그런데 도대체 왜 나가는 거냐? 누가 그런 거 하면 천국에 자리 맡아준대? 아유, 난 그런 거 솔직히 다 가식 같고 싫더라. 아니 장조림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며느리가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네. 여보, 갑시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시장해 죽겠네. 시아버지까지 불쾌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일단 이 일은 잊은 채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 의문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해답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눌러앉아 살고 계시던 남편의 누나, 형님이 잠시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결혼식 때 뵌 적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어색한 사이여서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자신을 어색해하지 말라며 오랜만에 저에게 한국 구경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 28일이요? 어쩌죠? 그날은 제가 일이 있는 날이라서. 일? 올케가 무슨 일? 올케는 일 안 하고 산다 하던데. 집에서 노는 여자 아니야? 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어차피 올케 남는 게 시간이니까 올케랑 서울 구경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난 특별히 올케한테 부탁한 거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열이 확 뻗쳤습니다. 인생에서 화낼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이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일을 두고 시어머니에게 따질까 하다 일단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신에겐 제가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했다면서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됐죠.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저는 그날 남편 몰래 술을 한잔하고 남몰래 친정언니에게 전화해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아니, 그 형님이란 여자도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런 말을 대놓고 해? 세상에 눈치가 있어, 정말. 나 같으면은 하라고 등 떠밀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언니, 나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정말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약속? 무슨 약속? 아니야, 아무것도. 언니에겐 아빠와 한 약속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죠.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된 이상 저도 불편해서 어색하게 지냈는데요. 어머님도 형님을 통해 무언가를 들으신 건지 저에게 전화 연락도 없고 대면대면하게 구시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전을 붙이고 있고 남편은 나가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제게 퉁명스레 쏘아붙이더군요. 근데 너는 언제 아기 가질 거니? 너희 아기 계획은 있지? 네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갑자기 아이 얘기라니 약간 황당했어요. 게다가 저는 남편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을 1년 정도 즐기다 아이를 갖기로요. 남편이 전달한 줄 알았는데 안 했다는 것에 2번 놀랐죠. 아, 어머님, 저희는 1년 후에 천천히 준비하기로 해서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얘,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전에 TV에서 보니까 난임으로 고생해서 세상에 돈을 몇 천만 원씩 쳐바르고 그런다더라.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해야 돼. 나 우리 손주 꼭 보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 대의를 씨는 있어야 한다고. 아, 네,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건 남편과 합의가 된 얘기예요. 저도 모르게 날석의 말이 나갔는데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부엌이 소란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며느리가 아기를 늦게 깎겠다잖아요. 세상에, 우리 영희도 결혼 못하고 있어서 손주 볼 일 없는데 지금 얘네까지 이러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이를 늦게 갖는다니? 그게 참말이야? 시아버지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고 여기서 저를 변호해야 할 남편도 어쩔 줄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밉던지 남편을 노려보며 눈짓을 해보았지만 남편은 조용히 외면해버렸죠. 시아버진 처음으로 무섭게 위압적인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우리 집안 이런 쪽에선 무척 강경하다. 애기 없이 사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던데 우린 절대 안 돼. 늦게 낳겠단 말도 싹 집어쳐라. 그래, 네 시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네가 무슨 할 일이 그리 많다고 애를 늦게 갖니? 신혼을 즐긴다고? 참나, 사실상 즐기는 건 네가 즐기지. 영호 혼자 외벌이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너는 네 남편 얼굴도 안 보이니? 지금 얼굴 반쪽 되어가는 것 좀 봐라. 다크서클에 주름도 생기고. 아휴, 이래서 여자를 잘 들어야 하는데. 얘, 내가 너한테 드리는 정성만큼 네 남편 좀 챙겨봐라. 내가 너 시집살이를 시키니 뭘 시키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의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저 살갑게만 대해주는데 넌 뭐 느끼는 거 없니? 이건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탱자탱자 놀고 있고 남편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죽어가는, 그리고 아내로서 저는 그걸 그저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업무는 많은 회사였지만 다닌 지 오래되어 적응이 된 상태였고 딱히 저에게 힘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요? 저 역시 일을 도우며 나름의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사실상 돈을 벌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요. 이 모든 말을 다 내뱉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으니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 다르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일 구했어요. 뭐? 네가 일을 구했다고? 무슨 일인데?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수입 들어와요. 집에서 일을 한다고? 네가? 얼마나 버는데? 한 200 정도요? 돈을 번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로 환해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실지 몰랐기에 말을 버벅이다가 200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200. 그거 요즘 편의점 알바해서 버는 돈 아니냐? 그래. 그래도 뭐 번다니까 용하네. 장하다. 장해. 알겠다.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남편 등골만 빼먹으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한다고 하니 약간은 주춤하신 듯 했죠. 그러나 시아버지의 임신에 대한 재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씩 저에게 전화해서 소식 없냐 떠보시듯 물어보시곤 하셨으니까요. 그 전화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야 받을만 하지 그 다음부터 무척이나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마저 시아버지란 글자만 뜨면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로부터 전화를 오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어찌어찌 시아버지에게 의견을 말한 모양이었고요. 그 후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하곤 하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되짚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남편이 한 말은 약간 모호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당시에 넘겨버리고 말았죠. 근데 당신 일 구했어? 나는 당신 일하는 줄 몰랐네. 어쨌든 난 당신이 일한다니까 솔직히 너무 좋다.
나 혼자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부족했는데. 이젠 이직도 퇴사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 당신이 번 돈도 우리 생활비로 팍팍 쓰고. 내가 번 돈은 우리 애기 위해서 저금하고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재택 아르바이트인데 뭐 번역만 해서 보내주면 된다길래 그래서 하기로 한 거야. 근데 무슨 퇴사를 자기 퇴사할 거야?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나랑 잘 안 맞거든. 그래서 퇴사하려고. 근데 생활비로 안 쓰겠다고? 무슨 저금을 해? 저금해야지, 아기 낳으려면. 여보,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저금 같은 거래, 요즘 시대에. 남편과 이 일로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제 설득에 넘어가긴 했지만 남편은 자기 일이 무척 힘들어서 뭐라도 소비하며 보상받고 싶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여보. 진짜 지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퇴사를 결심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였을까 싶더라고요.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주고 봉사활동으로 바쁜 와중 틈틈이 남편 선물도 챙겨주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 번의 회사를 옮긴 후에도 또 두 번을 더 옮겼습니다. 같은 디지털 단지 내에서 회사를 두 번이나 옮겼으니 이젠 좀 그만 옮겼으면 좋겠는데 계속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상사 욕만 늘어놓더라고요. 이번에도 진짜 싫다. 난 사람들이 징글징글해. 아무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남편은 꼭 이런 말을 하며 제게 기다려고 했는데요. 자꾸 그러니 저도 남편에게 슬슬 질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 챙기란 말을 반복하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이쁜 딸아이가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신혼 1년을 다 즐기지 못하고 가진 아이였기에 서운할 만도 했지만 초음파로 아이를 보니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이에 뛸 듯이 기뻐하며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하단 말을 늘어놓았고요. 근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여기서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나는 딸이건 아들이건 다 상관은 없는데 네 시아버지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구나. 딸 아들 다 귀한 손주인데 그래도 네 시애미 말 들어보면 아들을 더 원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 영호 닮은 아들. 그럼 더 똑똑하겠지. 여기에다 형님까지 일본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와 한마디를 얹으시더군요. 처음엔 제게 필요한 게 뭐 없는지 여기서라도 사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친정과 친구들에게 많이 받았다고 하자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 우리 엄마 아빠 말이야. 요즘 나이 드신 게 부쩍 느껴지더라고. 올케가 임신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잘 챙겨줘. 부탁할게. 라고 말하더군요. 네, 형님. 제가 아무래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우리 엄마 말로는 모르겠다는데. 아니다. 내가 괜히 또 분란 만들 소리를 했네. 아무튼 올케 임신 축하하고 몸조리 잘해. 전화를 끊으며 든 생각은 형님이랑은 정말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쩜 식구가 이렇게나 비슷한 모양새일까요? 임산부에게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 챙기라뇨. 그렇게 걱정되면 효녀인 자신이 챙기는 게 맞지 않나요? 기가 차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출산을 하고서 약간의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요. 딸이어서 실망한 눈치이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낳아줬다는 것에 고마운지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답니다. 하기야 신혼 1년도 못 즐기고 일찍이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이 복덩이인지 남편도 아주 좋은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 이 회사 이력서 넣으면서 절대 안 뽑힐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된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다만 그 회사의 이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이직한 회사가 바로 저희 아빠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였거든요. 설마 했는데 놀라운 우연의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때 남편에게 저는 집안 형편도 아빠가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기한은 끝났지만 왜였을까요? 일단은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시댁 식구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좀 더 차근히 신뢰를 쌓고 말하자. 그래도 늦지 않아. 저는 속으로 절대 들리지 않을 이런 다짐을 하고는 그저 축하한다며 소소한 파티만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고는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 묻지 않아도 자기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먼저 말을 꺼내고 다니더라고요. 명함도 꼭 들고 다니고요. 평소 남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괜히 동창회에 나가기도 하고 명품 시계를 사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아낌없이 소비하더군요.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 이 정도는 차줘야 기가 살지. 안 그래? 우리 딸 서율이도 아빠가 이런 데 다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 그지 서율아? 사실 남편은 이직을 하고 난 후에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딸에게 보내는 관심도 저에게 보내는 애정도 무척이나 빈약해졌습니다. 출장이 있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수두룩했고요. 평생을 외박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출장에 야근에 조금씩 수상쩍더라고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에 정신이 팔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 하니 갑자기 물욕이 생기신 건지 하나씩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친구는 며느리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댄다. 거기다 내년엔 해외여행도 공짜로 간다고 하더라고. 하와이인가 발리인가. 아무튼 이름도 어렵다. 거기로 가족여행 간다 했대. 에휴, 나도 그런데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어찌나 부러운지. 아유, 애초에 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자꾸 사람 마음이 이상해진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이건 대놓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어머님, 저희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저희 딸도 아직 어리고 어디 갈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생기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뭐 네가 못 보내준다 하니 어떡하겠니. 내 딸한테나 부탁해봐야지. 근데 걔가 보내줄런지 모르겠다. 걔도 지 사는 거에만 신경 쓰고 지 애미는 내팽개친 지 오래라서. 아유, 내 신세가 이런다, 정말. 그러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실로 당황스러웠죠. 거기다 시아버지 역시 옆에서 거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 쩔쩔매다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해외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형님까지 전화가 와서는 화를 돋구더라고요. 형님, 저희 딸 어린 거 아시잖아요. 저도 계속 이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옳게 솔직히 말하지 그래?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까지 챙기기에는 이래놓고 옳게 내 친정엔 막 퍼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이래서 며느리란 남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형님, 말 조심 좀 하세요. 형님이 제가 저희 친정만 챙겨주는 거 보기라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순간적으로 시부모님에게 쌓인 스트레스가 형님에게 터졌고 말싸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말을 틀게 되며 저만 이상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너무 어이없어 뒷골이 당겨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아, 엄마 해외여행이요? 보내드려야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 괌. 괌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어려워요, 그게. 좋은 회사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 아들이다. 고맙네, 엄마가. 엄마는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었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괜한 소리 했네요. 당신 왜 그런 소리 해서 엄마를 실명시켜드려? 그러면서 남편은 곧바로 티켓을 끊어주겠다며 컴퓨터를 켜는데 시부모님이 곧바로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딸을 돌보느라 남편은 외벌이였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지만 새 식구 살기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저와 상의도 안 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절 탓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가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남편과는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에게 내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말하더군요. 엄연히 말하면 저희 식구의 돈인데요. 그 생각은 남편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처럼 편하게 집에서 애나 보면 모르겠지만 나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도 치이고 사람한테도 치이고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버는데 뭐 나한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이 돈도 못 써?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적어도 우리 엄마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변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그 회사 들어간 후로 사람이 완전 180도 돌변한 것 같아. 무슨 당신이 대단한 성공이라도 한 마냥 나는 집사람, 애 보는 사람 취급하고 당신은 사람을 아주 깔보고 있잖아. 나도 재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돈 보탰고 이 집안의 집안일 다 내가 하고 있어. 애도 내가 다 키우고 있고. 그건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 돈 버는데 그럼 애 보는 것까지 내가 하리? 남편과의 말싸움은 도무지 종결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가 먼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쓰며 냉전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진창으로 처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애를 보다 잠시 한숨을 돌리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에 프로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여자 이름이었고 들어가 보니 어쩐지 여자가 볼 법한 컨텐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잦은 출장에 외박까지. 여자의 촉이랄까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돼? 어느 날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 나 게임해야 돼. 절 보지도 않고 그저 핸드폰에 빠져있는 남편. 전 그런 남편에게 바람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서 픽 떨구더니 벌컥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바람이라니. 당신, 내 그 정도의 인간으로밖에 안 봤어? 와, 황당하네. 설마 정말 이젠 을부증까지 걸렸냐?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부부 사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이랑은 한마디도 못 섞겠다. 이젠 치가 떨려 너란 인간한텐.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남편은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게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냉수로 속을 가라앉힌 후에야 저는 남편의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봐둔 잠금 장치를 풀어 이메일 내역 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마음이 우스운 게 내심 제발 아니라고 모든 게 오해일 거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메일 내역엔 저희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시절의 내용도 있었거든요. 자기야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오늘도 너무 보고 싶다. 애틋한 내용의 대화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와 달리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회사 부사장으로 보이는 여자, 즉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요. 얼핏 보면 일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영호씨, 이번 프로젝트 아주 잘 해냈던데요? 사장님 볼 면목 나겠어요. 영호씨 덕분에요. 영호씨의 섬세함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네요. 회식 자리 만들게요, 조만간. 그리고 우리 갔던 호텔 와인바에 새로운 와인 들어왔대요. 같이 가요. 단 둘이서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일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단 둘이서만 와인바에 가서 술을 먹겠다는 소리.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 처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게다가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미행해본 상간녀와 남편의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 둘이 그저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인을 들이킨 두 사람이 나란히 키를 가지고 객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진 안 봐도 뻔하죠. 첫 번째 미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엔 친정언니에게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땐
제가 상간녀와 남편의 뺨을 날려버리게 됐죠. 잠든 딸아이를 안고 호수공원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어디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가가 상간녀의 어깨를 돌려세웠고 둔탁한 소리가 나게 뺨을 차버렸어요. 어머,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영호 씨 와이프잖아. 근데 여기서 당황해야 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주 큰 실수한 거야. 이분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라고. 얼른 무릎 꿇고 빌어.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당신 진짜 교양머리 없게 왜 그러냐 진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폭발했습니다. 상간녀는 여기에 뺨을 부여잡곤 멘트를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일 얘기로 영우 씨랑 이야기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좀 무례한 행동 하신 것 같네요. 일단 두 분이서 잘 풀고 영우 씨는 저랑 내일 회사에서 마저 이야기 나눠요. 웃기지도 않는 뽕짝이었죠. 전 더 이상 괄시할 수 없어 핸드폰으로 이메일 내용을 캡처해둔 것을 두 년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은 볼만했어요. 저기 여보,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어물쩡거리는 사이 저는 이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어떻게 집 근처 공원에서 바람을 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저렇게 떳떳이 말이죠. 제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걸까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말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다신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군요. 치사하게 서유리까지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다나요. 그걸 생각했던 인간이 그런 짓을 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메일 내역 보니까 이미 내가 서유리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바람 피고 있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이미 끝났어. 빌 생각도 하지 마. 다 역겨우니까. 네 숨소리도 듣기 싫고 목소리는 더더욱 듣기 싫어. 가서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여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 사람이 다 실수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그래, 이왕 잘 됐다. 나도 능력 없는 너랑 못 살겠어. 아까 그 여자 봤지? 너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이쁜 거. 나는 그 여자랑 살란다. 나중에 남편은 외려 더 뻔뻔해진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바람핀 놈들이 무섭다나 봐요. 너무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니? 아니 무슨 며칠 굶은 애 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도 몰랐지만 제가 그 사이 살이 많이 빠졌나 봅니다. 출산 후 애 키우느라 살이 쪄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듯합니다. 다정스레 물어오는 엄마의 말에 전 그만 아기를 안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늘 씩씩하던 딸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친정부모님, 언니 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말을 해야 알지. 말해봐 가연아. 언니, 엄마, 아빠 나 못 살겠어. 살기 싫어. 나 정말 너무 억울해. 흐느끼며 한 글자씩 내뱉으니 그제야 부모님은 이게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차분히 제 이야기를 내뱉고 나서 다 들으신 부모님께선 조심스레 이혼을 권하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닌 시대고 딸아이 양육도 도와주시겠다고요. 친정언니도 울면서 제발 이혼해라 말했어요. 언니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저 역시 가족들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해주면 남편은 회사의 부사장과 바로 살림을 합쳐서 살 것일 텐데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못 끝내겠어요. 소송하고 위자료 받는 걸론 마음에 차지 않아요. 나와 딸 버린 그놈의 자식 정신 차리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계획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네가 뭘 하려던 간에 도와주마. 아빠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아빠의 도움을 약속받은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시댁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시댁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 이 세 사람이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다과상을 놓고 앉아있더라고요. 마치 절 기다렸다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할 말 잘 들어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새로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여러모로 너와는 다르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 너는 조용히 꺼져주라. 우리 아들을 위한다면 말이야. 그리고 서율이 아이도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조용히 혼자 집만 싸서 떠나면 돼. 어차피 경제적 능력도 없을 텐데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서류에 도장 찍어라. 말 다 끝나셨나요? 너 지금 묻는 거니? 네, 우스워서요. 부사장님과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의 사랑이 무척 애틋해 보이는 게 놀랍네요. 애 있으면서 불륜한 주제에 양심도 없이 말이죠. 뭐야?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게? 아, 그나저나 부사장님, 저희 아빠 이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아빠 성함. 이자, 윤자, 성자입니다. 제가 아빠의 이름을 밝히자마자 상간녀의 입술이 푸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네? 지금 누구시라고요? 라며 계속해서 되묻더라고요. 남편은 왜 그러냐며 의아한 얼굴이었고요. 그럴 수밖에요. 남편은 몰라도 부사장 정도의 위치라면 아빠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토록 묵혀왔던 비밀을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멍청한 놈아. 우리 아빠가 그 회사 대주주야. 네가 다니는 회사. 그것도 모르고 뻐기고 다녔으니 내 눈엔 네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니? 뭐라고? 정말이야? 맞아요. 그분이 대주주이신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호씨? 당신 모르고 있었어요? 나야 당연히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바람을 폈겠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당황한 남편에게선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왔고 저는 상간녀의 얼굴이 찡그러지는 걸 보곤 고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사실 아빠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살피더니 급격히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야라는 말 이외엔 본인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술을 옴짝달싹 못하더군요. 상간녀까지 모셔놓고 조용히 꺼지라는 말을 뱉었으니 무슨 염치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혼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라면서 나왔어요. 위자료를 아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데려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게 나름의 복수도 했으니 친정 가족들도 기뻐했어요. 물론 제 마음이 다 여물기까지 많이 걱정하시며 이런저런 방면으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거치며 가족들과 사이가 더 굳건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다른 사연들처럼 조리 있게 잘 쓰고 싶었는데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허심탄회하게 글을 쓰고 나니 저는 가슴에 짐을 덜어낸 듯 좋았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과 저 앞으로 꽃길만 걸으며 앞으로도 당당한 생활 이어나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전남편이 된 그이는 부사장과의 재결합에 실패했다고 들었고 저희 아빠가 주주로 계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그저 그런 회사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쁜 놈에게 걸맞는 결말이죠.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그놈이 행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두고 뻔뻔하게 바람핀 놈, 그놈의 어머니 모두 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이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인생 사는 건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시누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아마 시댁살이를 하거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시댁살이로 꽤나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꽤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집안끼리의 약속이었고 남편이나 저나 선자리로 만났기에 미지근한 물처럼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사이였지만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남편은 제 이상형과 매우 닮아 있었어요. 특히 외적인 부분이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 제가 좋아하던 외국 배우와 꼭 닮아 있더라고요. 거기다 말투도 점잖고 사람도 상당히 유머러스한 게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 생활이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던 사람이랑 하고 싶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분위기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은 딱 질색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신랑감으로 제격이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아, 그래? 아이고, 우리 은숙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그죠, 여보? 아, 그러게나 말이야. 이 말괄량이가 언제 시집을 가나 했더니 이제 가나 보구만. 참 세월 빠르네 그려. 아, 그나저나 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얼른 알려드려야지. 응, 할머니한테 얼른 알려드려요. 제 말에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신 건 저희 친할머니인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집안과 남편네 집안은 이미 연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할머니와 남편 쪽 시할머니께서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절친한 친구 사이셨는데 나중에 손주가 생기고 그게 혹여나 아들과 딸이면 집안끼리 연을 맺자는 의미에서 결혼을 시키자고 하셨대요. 물론 그때야 우스갯소리였지만 막상 정말 손주고 손녀였으니 잘됐다 싶어 선을 보자고 추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았던 어른들의 약속과 인연이 정말 또 한 번 이어졌다는 건데요. 당사자인 저와 남편에게도 이 부분은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 시할머님과 친할머니 두 분도 놀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나는 그냥 춘자얘랑 자매같이 계속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아니, 이게 일이 어떻게 일이 되나? 아이, 좋지 뭘. 춘자 너 닮은 손주 며느리면 안 봐도 참할 거고 이쁠 건데 내가 복 받았어. 아무튼 우리 집안에 시집 와줘서 고마워요. 시집살이 이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모실게요. 친할머니와 이미 오랜 친구 사이이고 저도 몇 번 할머니에게 들었던지라 만나 뵈었을 땐 불편하지 않고 낯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부모님을 뵙고 시할머니도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 감사하게도 시할머니는 내내 저를 너무 아끼는 눈빛으로 정말 자신의 친손녀같이 대해주시는 바람에 따스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할머니가 있으니 시집살이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든든함도 느꼈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 쪽 집안이 건물도 몇 채 있을 만큼 잘 사는 집안이라 시부모님의 반대가 걱정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있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더라고요. 허나 그 분위기에서도 저를 은근히 노려보는 눈길이 하나 느껴지긴 했는데요. 다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대화 내내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인상을 대놓고 확 찌푸렸고요. 그때야 왜 그런지 몰랐죠. 시누이와의 인연이 악연이 될지도 몰랐고요. 아무쪼록 남편과 함께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떠한 불행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만큼 더욱 잘 살겠다고 생각도 했죠.
물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정말 잘 살자. 내가 잘할게. 지금이야 변변치 않는 직장이고 그저 그런 월급이지만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아니야, 복남 씨. 복남 씨만큼 나도 열심히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될게요. 당신 내조도 잘해주고요. 저희는 그런 꿈결 같은 대화를 나누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남편 쪽 집안에서 마련해주신 신혼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 둘 다 회사를 다녔는데 끝나고 함께하는 저녁이며 주말에 소소하게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것들이 그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을지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나름의 재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진 정확히 1년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시할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가족 중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시댁 식구 말로는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해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에 가끔 가서 상추나 고추 이런 것들을 심곤 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텃밭을 가꾸시다가 쓰러지셨다 해요. 그리고 이미 병원에 갔을 땐 너무 시간이 늦어 손쓰기 힘든 상태였고요. 주변에 사람만 있었어도 빨리 신고해 주었더라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 모두 안타깝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하신 건 저희 친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숙자야. 이리 가면 어쩌니? 아유, 왜 날 두고 가니? 너 나랑 한날 한시 같이 가자 했잖아. 영감들 먼저 보내고 같이 과부팔자 되고 나서는 우리 둘이 함께 가자고. 관작도 같이 들어가자 했잖아. 아휴, 나보고 어찌 혼자 살라고 이리 매정하게 가버리는 거니? 아이고, 숙자야. 할머니의 곡소리가 장례식장에 끊이지 않았고 결국 참고 참았던 남편 역시 울음을 왕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늘 손주며느리, 손주며느리 하시며 절 이뻐해 주셨던 분인데 우리 손주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후론 분위기가 환해졌다고 해주시던 분인데 그런 분이 영영 떠나 이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미어졌습니다. 허나 문득 시할머님이 제게 남기셨던 말이 떠올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울면 시할머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울고 잘 보내드리자. 할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자기 죽을 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안 그러면 못 떠날 것 같다고요. 시할머님이 하늘로 미련 없이 올라가시려면 우리가 너무 울면 안 될 것 같아요. 응, 맞아. 당신 말이. 알겠어, 그럴게. 그렇게 남편과 겨우겨우 참고 참아 장례식 마지막까지 시할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님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장례식 때 저를 불편하게 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잠시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장례식장을 벗어나던 중 복도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신우이는 조문객으로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럼 내일까지 여기 있는 거야? 그래, 몰라. 지금도 머리도 못 감고 힘들어 죽겠다. 아빤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밤을 새자고 하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 힘들긴 하겠다. 부모 장례도 아닌데. 거기다 진짜 짜증나는 건 새언니야. 네가 맨날 욕하는 새언니? 그래, 여기서도 울고불고 아주 효심 지극한 연기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저 가면 내가 언젠간 벗겨내야지. 볼 때마다 역겨워서 토가 올라온다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볼 거야.
신우이의 말 속엔 장례식에 대한 지침을 토로하는 말과 함께 저에 대한 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신우이를 나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짓도 애교스럽고 예뻐서 딱히 미워할 구석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 대한 저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나 몰상식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막말로 제가 무슨 연기를 했다고 저러는 건지. 아마도 시할머님이 평소 절 아끼셨던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던지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저를 신나게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내내 잊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남편에게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정말? 봉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 녀석이 진짜. 내가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네. 미안해, 그런 말 듣게 해서. 아휴, 정말 곱게 자라 그런가? 왜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 것 같지? 됐어. 혼은 무슨. 당신이 혼내면 괜히 나한테 안 좋은 감정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나도 말할 데 없고 답답하니까 당신한테 말한 거지. 당신이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있어줘요. 남편은 어떻게 이대로 있냐며 제게 혼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말라 말렸어요. 솔직히 남편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분명 더 큰 갈등만 초래될 게 뻔했어요.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 모른 척 넘어가면 되는 거니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죠. 남편은 시누이가 오냐오냐 자라서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며 한숨을 푹푹 쉬어댔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일은 제 선에서 끝내기로 했으니 남편도 저도 서로 시누이를 두고 이야기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마무리되려 하면 또 터지더라고요. 시할머님이 없으니 이제 자기 세상이라 생각했는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명절날이었고 다 같이 만두를 만들고 전을 부치는 날이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명절날엔 여자든 남자든 같이 일을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뜬금없이 제게 아이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이죠. 아, 아이 계획이요? 글쎄요, 2명 정도까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1명은 좀 외로울 수 있으니까. 2명이나요? 새언니 형편에 그게 가능해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오빠랑 언니 둘 다 월급쟁이에 그저 그런 회사 다니잖아요. 오빠는 들어보니 뭐 미래가 있는 회사라고 들었지만 언니는 직원 5명 있는 그런 구멍가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구멍가게라뇨. 말이 심한데요? 저 나름 자부심 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가씨가 다니는 대기업만큼 좋은 곳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다니는 회사에 구멍가게를 할 수 있어요. 아가씨, 버릇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 새언니 화내는 것 봐. 무섭네, 무서워. 새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다정한 면만 봤는데, 이러는 거 보니까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 언니 앞으로도 저희 집 올 때 종종 이런 본색 드러내고 다니세요. 언니가 착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진짜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절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나쁜 말을 던져놓고 제가 미끼를 물면 그걸로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어쩜 초등학교만도 못한 그런 짓을 저리 뻔뻔하게 하는지, 도대체 저 머리로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밖에 잠시 나갔다 오자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고 저는 나중에 말해주겠다며 일단 대화를 보려 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꼬박꼬박 새언니, 새언니 하며 제게 어려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왜 신문에 있는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러 저에게 물어보면서 새언니,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언니 알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압박하고 오답을 말하면 어머, 우리 새언니 책 좀 읽어야겠다. 어떡해. 하며 대놓고 쪽을 주더라고요.
거기다 명절날 일부러 늦게 와 일 안 하고 제가 땀 뻘뻘 흘리며 한 요리에 대고 맛없다며 인상 구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하고 기막혔던 건 시부모님이 이런 시누이의 행동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도 "아이, 그러지 말아라. 새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며 엄한 목소리로 꾸중을 하시는 듯 싶었는데 나중에는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자기 딸이라고 편을 드시고 싶으셨던 건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열이 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마음에 차지 않으셨는데도 티 안 내고 계시다가 시할머님이 없으니 이제야 티를 내시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을 찾겠다며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다 보니 시간이 많아졌는지 언젠가부터 근처에 사는 저를 불러 자기 반찬 좀 만들어 달라, 청소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할 일을 왜 나에게 시키는 건지 어이가 없어 안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요즘 요리하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속으로 욕 한 바가지 붙고 싶었지만요. 근데 제가 오지 않으니 이제는 직접 저희 집 초인종을 두드리더군요. 새언니, 저 왔어요. 하면서요. 사람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온 걸 텐데 안 열어주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문을 열어주고 왜 왔냐 물었죠. 그랬더니 새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하더라고요. 요리요? 아가씨가 저한테 왜 요리를 배워요?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에이,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늙어서 미각도 잃고 간도 못 맞춰요.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 다행인 거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곧 시집 가야 하는데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김에 겸사겸사 새언니 찾아왔죠. 알려줄 거죠? 그럼 저 짐 풀게요. 시누이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짐을 풀더니 어디부터 배우면 되는 거냐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 멋대로 주방에 들어와 요리를 알려달라 하는데 안 알려줄 수도 없고 짜증이 울컥 솟았지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솔직히 요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몇 번 하다 보면 분명 시누이 성격에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시누이가 여기 온 목적은 요리 배우기 따위가 아니었어요. 새언니, 언니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몇 등 했어요? 반에서 몇 등? 등수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난 등수에 맨날 목매서 기억이 다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땐 1등, 2학기 땐 2등, 그 다음엔 1등. 이런 식이었어요. 1등 했다가 놓치고 그러다 다시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탈모까지 올 뻔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근데 세연이는 고졸이니까 궁금했거든요. 세연이는 몇 등 정도 했나? 저번에 세연이 그 쉬운 퀴즈도 못 맞추는 거 보니까 상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던데. 몇 등 했는지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비밀로 할게요. 우리 사이에 창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에야 대학을 다 가는 추세였지만 저 때만 해도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때였어요. 남편 집안이 엘리트이고 돈이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였죠. 근데 시누이는 자기가 대학 간 것에 집안 덕, 환경 덕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배부른 소리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누이를 붙잡고 엄격하게 혼을 냈습니다. 아가씨,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무례한 말과 행동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잊고 있겠지만 우리 가족 사이예요. 가족이면 서로 지켜야 할 선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하시면 저도 아가씨한테 똑같이 막말 심한 말 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시누이 눈가가 붉어지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얘, 너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지금 애가 이 지경이 되어서 오는 거니? 아, 네, 그게요. 어머님, 아가씨가 저한테 말실수를 하셔서요. 아니, 어린애가 말실수 좀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길래 얘가 문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식구들 만만하게 보는 거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만만하게 보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제 말을 들어보시면. 아유, 됐다.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 너 당장 여기 와서 얘한테 사과해라. 사과 안 할 거면 우리 집안 문턱 못 넘을지 아니 그리 알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간 아가씨 말만 들으시고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니 그냥 이건 막무가내식 제 자식 편들기였죠. 저 역시 이대로 당하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하여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곧 도착한다며 혼자 시댁에 가지 말라 하더군요. 남편이 도착한 후 저희는 옷만 갈아입고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차분한 태도로 시부모님 앞에서 아가씨와 있었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먼저 시아버진 조용히 저희의 말을 들으시더니 봉인이가 잘못했네 하며 저희의 말을 믿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봉이는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던데 네가 먼저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냐고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더라.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화가 나 그랬다던데. 맞아요, 엄마 아빠. 새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회사 그만둔 게 아니고 잘린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저 결혼도 못 한다고. 엄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시집 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잖아요. 그런 말하는 새언니한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가씨, 거짓말 좀 적당히 지어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가씨가 먼저 저 퀴즈 들먹이고 등수 들먹이면서 무시하셨잖아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것 봐요. 지금도 나한테 하는 저 눈빛 봤죠?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신우의 연기는 거의 배옥감이었습니다.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더니 난감한 얼굴로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너무 억울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새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우이 때문에 너무 서럽게 울자 시부모님은 당황하셨는지 급하게 휴지를 갖다 주시며 신우이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어요. 그래 알겠다. 네 말 믿음아. 근데 나는 가족 사이에 더 이상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봉이에게 좀 맞춰다오. 그날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로 상황이 끝나긴 했지만 신우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부턴 정말이지 말 한마디 섞기가 싫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 저를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람이 무섭다는 걸 신우이를 통해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더 얄밉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신우이가 비슷한 학력과 집안 수준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자를 집안에 들이며 더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새언니, 우리 그이가 있잖아요. 미국 유학 생활했을 때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대요. 우리 그이 미국 이름이 제임스인데요. 자기랑 같은 수업을 듣는 애 중에서도 제임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헷갈려 하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우리 그이를 부르더니 교수님이 컨닝을 했다고 화를 내시더래요. 알고 보니 그게 우리 그이가 아니고 다른 제임스였던 거 있죠? 언니, 왜 안 웃으세요? 새언니는 이런 미국 유머 이해 못 하시나? 맞다. 언니 해외여행 다녀와 본 적은 있어요? 아직 없으시죠? 괜찮아요. 서민들한테는 아직 해외여행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우이는 남편 칭찬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이런 식으로 저를 돌려깎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턴 아예 대놓고 신우이 편을 들었고요. 얘 화낼 게 뭐가 있니? 우리 딸이 뭐 잘못 말한 것도 없는데. 너 신보가 요즘 더 못돼진 것 같다? 그러니 애가 안 생기지. 신보를 좋게 써야 애도 들어서는 거야.
제가 화난 얼굴로 있으면 저렇게 꼭 말씀을 하셔선 기어이 사람 꼭지를 돌게 했어요. 당시 저는 아이를 원했지만 낳지 못하는 상태여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상태였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아이를 계획한 지는 3년이 넘어갔지만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무척 불안해졌어요. 아, 여보,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너무 신경 쓰면 외래 안 생긴다잖아.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아, 그래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이러다 영영 안 생기면 어떡해. 저나 남편이나 밤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곤 잠들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명절날이면 이걸 콕 집어 시누이가 시비를 걸고 어머니가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어떡해요? 새언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새언니 한약이라도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휴, 그러게나 말이다. 얼른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니네 시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아주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아이고, 두야. 새언니,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해보는 건 어때요? 살도 요즘 많이 찌신 것 같은데 살 때문에 애 안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가씨, 살이랑 임신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래요? 진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또 소리 지르네. 아, 무서워라. 새언니한텐 뭔 말을 못하겠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임신 안 되는 걸로 뭐라 하시는 건 앞에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었지만 시대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는 임신이 안 되면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저절로 기가 죽고 시어머니 앞에선 얼어붙어 버리곤 했죠. 이때 고마웠던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저 뒤에서 시모와 시누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한 소리를 한 거죠. 그 소리를 들은 후엔 전보다 스트레스 주는 빈도수가 훨씬 적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며 느긋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에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축복 같은 아이였어요. 성별은 아직 몰랐지만 임신을 했다는 그 자체에 너무 기뻐 남편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기엔 유산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 정말 조심했고 만삭이 될 때까지도 마음을 놓지 않고 소중히 10달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고 저야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은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아들이라며 좋아하시니 내심 다행이었죠. 눈에 안 아픈 자식을 낳고 나니 전보다 생활도 더 활력 있어지고 엄마라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를 낳기 전보다 생활이 훨씬 행복했죠. 이 행복을 더 깊이 누리고 소중히 알라고 하늘이 이렇게 아이를 늦게 주셨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나니 시어머니도 전보다 훨씬 더 잘 챙겨주셨습니다. 늘 하시던 모진 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아가라고도 불러주시며 살뜰히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아픈 데는 없냐며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죠. 다만 딱 한 사람, 시누이만이 이 분위기를 환영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영양죽을 끓여오거나 약을 다려오시면 시누이는 옆에서 그걸 보다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며 며느리는 남의 집 식구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희 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어여쁘게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만 질투에 사로잡혀 노려보곤 했어요. 그런 행동이 유치하고 짜증도 났지만 한편으로 저처럼 얼른 애라도 낳아 철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엄마가 되면 아가씨 때와는 또 다르게 변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놈의 시누이가 또 성질을 살살 긁더라고요. 새언니, 얘 지능검사 이런 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오빠 닮았으면 높게 나올 텐데 새언니 닮았음 좀 그렇다, 그죠? 이래서 엄마 아빠 둘 다 머리가 좋아야 애도 좋은데.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봉이야? 애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 어째 시집 가더니 철이도 안 들었어. 아니 아빠,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우리 집 유전자 가져갔으면 사자 직업은 달겠지. 나처럼 대기업을 가든가.
근데 새언니 쪽이면 곤란하지 않겠어? 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나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안 그래요, 새언니? 아가씨, 그만하시죠. 애 앞에서만큼은 그만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마디 하며 아이를 들고 일어서자 그제야 입방정을 멈추는데 그날도 열이 받아 엎어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꼭 참았어요. 근데 참고 산 게 바보짓이었을까요? 결국 저희 아이 돌잔치 날 신우가 일을 쳤고 그 이후로 저희는 다시 신우이와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날은 저희 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크게 하는 것보단 양가 가족들만 모셔놓고 조촐하게 하는 게 좋아 집에서 돌잔치를 열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보며 너무 좋아하시고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돌잔치 날엔 판사봉, 돈, 연필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아이가 무얼 잡을까 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우는 바람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친정 엄마까지 동원되어 겨우 달래가며 하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예상외로 판사봉을 잡은 거예요. 판사봉을 잡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도 뚝 그치고 저를 향해 해벌쭉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어른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실내엔 아주 차가운 정적이 흘렀죠. 무식한 년 자식이 퍽이나 판사 되겠다. 그나마 저는 소중한 아이의 돌잔치가 망쳐지지 않기 위해 겨우 참으며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허나 이미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 지금 그게 무슨 망언이냐? 하며 소리를 치시고 말았죠. 심지어 엄마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신우이의 머리채를 즉각 잡아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무식한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런 말 듣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망측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은 저희 친정과 시댁과의 싸움까지 일으키게 했고 화가 난 친정아버지가 남편까지 무릎을 꿇리고 야단을 치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거기서 할 말이 없는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아무튼 그 후론 저희 부부가 시댁에 오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인연을 끊었다 봐도 무방하죠. 남편은 종종 시댁에 연락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 후론 다행히 저희 아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바빠 그 일은 조금씩 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런 말하면 자랑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요.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나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랬습니다. 한 번 본 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아 한 번 책을 잡으면 잠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들여다보곤 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러다 키 안 큰다며 자라고 했더니 책상 아래에 몰래 숨어 들어가 책을 읽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제 아이는 역시나 학교에 들어가서부턴 영재 소리를 들으며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은 제 아들을 과학고등학교나 그런 곳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셨고 저 또한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너무 공부에 몰입해 스트레스 받는 건 원하지 않았던 터라 일반 학교에 보내었어요. 아들도 별로 원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아들은 그때 일반 학교에 간 게 참 좋았다며 거기서 친구들도 만들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역시나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기에 과만 선택하면 되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민이 너 어디 가고 싶니? 생각한 데 있어? 엄마 나 법대에 갈래. 법대? 나 법 공부를 해보고 싶어. 예전부터 법 쪽을 생각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순간 아들이 법대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에 돌잔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아이가 판사봉을 든 게 정말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아들은 그 뒤로는 자주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워낙에 공부량이 많기도 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 명절이나 생일날 같은 때만 보곤 했죠.
그래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머리만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아이고 장해. 아들이 합격한 날엔 왜 제가 눈물이 나던지 주책이라 생각하면서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들 역시 고생했는지 눈물을 조금 닦으며 엄마 덕분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후 아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면서 살아갈 즈음엔 저희 부부는 부부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일만 하고 산 것 같아 일을 좀 줄이고 여가 생활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막상 듣고 나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봉이가 지금 재판을 받게 생겼대. 뭐? 아니 어쩌다가요? 아휴, 무슨 사기 횡령건이라는데 나도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왜 하필 그런 무서운 짓을 한 건지 엄마한테 대충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황이 좀 심각한가 봐. 자칫 잘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대. 여기에 봉이 남편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하지만 기막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신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에게 와선 조심스레 신의 이름을 대며 묻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혹시 김봉희라는 사람 내 고모 되는 사람 맞지? 맞아. 근데 왜? 그분이 나한테 연락해서는 자기 어떻게 한 번만 선처해 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한테 말 좀 잘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곤란했어. 거기다 신우이는 아들에 이어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엉엉 울며 애처롭게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나 좀 구해줄 수 없겠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고 아둔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새언니,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는 걸 아들이 원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도 같은 아들 키운 엄마이니 알 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부탁할게요. 아, 아가씨, 저희 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저희도 도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대가 떳떳이 치르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탁 불쾌해요. 제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딱 잘라내지 않으면 더 이런 부탁들을 아들에게도 할 것 같아 그리 말하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희는 신우이를 법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라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시간을 내어 재판장으로 갔고 신우이는 저만큼이나 많이 늙어 있었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온 대로 그 흔적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 어딘지 모르게 심술궂고 못된 인상이 곳곳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적인 용어를 몰라 이해하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신우이는 남편과 함께 어느 회사에 취업한 뒤로 주기적으로 계속 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었고 일부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해요.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불이 붙은 거였죠. 심지어 시 매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몫을 자기가 가져가는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둘 다 고학력자의 좋은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도 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피해자들과 가족 역시 재판에 참석했는데 모두 신의와 심해부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울기도 하는데 그들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신우이의 죄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걸 아는지 옆에서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더군요. 그리고 신우이는 재판이 끝나갈 시점에 앞에 있는 판사들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눈물의 뉘우침이 통할 리가 있나요? 자기가 지은 죄,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맞는 거겠죠. 가운데에 계신 판사님이 결국 신우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신우이는 주저앉아 법정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고 시댁 식구들 역시 오열을 하더군요.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형보다 높게 나온 듯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5년을 보내야 한다니 죄를 저질렀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치 못했겠죠. 나중에 신우이와 저의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신우이는 황급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신우이를 보며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죠.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저는 사람이 짓는 죄와 악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분명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줬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저와 연을 끊고 산 이후에는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았죠. 그 죄를 받는 거니 사실상 5년형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신우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신우이는 왜 도대체 그런 악한 길로 빠져들었을까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었는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좋은 점도 있었을까요? 지나고 보니 여러모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죄를 다 받고 나온 후엔 조금이라도 개과천선하여 살길 바래요. 정신이 차려진다면요. 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